아들의 무덤 앞에서 뜻밖의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빌딩을 세우고 거대한 회사를 일군 대기업 회장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준아,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회장의 목소리는 흩날리는 바람에 섞여 금세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맑은 목소리가 파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순간 회장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낯설면서도 기이하게 익숙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오래전 어린 시절의 성준이 그대로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아이가 자신이 끝내 외면했던 진실로 향하는 운명의 시작임을. 이 이야기 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 하늘은 비가 온 이후 이어서 맑게 개인 날씨였습니다. 봄이라지만 바람은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묘역에 늘어선 나무들이 바람을 타고 삐걱이며 흔들렸고 마치 누군가 억눌린 노래를 울부짖는 듯한 쓸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 손끝은 힘이 들어가 뼈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고 깊은 주름 사이사이에 묵은 후회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굴지의 건설 회사를 일군 모두가 박인철 회장이라 부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앞에 늘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묘역 앞에서는 그 모든 호칭이 무의미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이름 하나조차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이 멈춘 곳, 비석 위에는 선명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성준의 묘 1978년에서 2020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못난 아버지가 이제야 왔다. 목소리는 마른 갈대처럼 갈라졌습니다. 내가 떠난 지 벌써 4년이나 지났구나. 아버지는 너무 늦었지. 그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평생 돈만 줬다가 정작 중요한 건 놓쳐버렸다. 너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의 흰 머리칼을 거칠게 흩날렸습니다. 묘역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더 큰 파도를 삼키기 전에 침묵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 어딘가에서 낯선 기척이 스며들었습니다. 땅 위에 가볍게 발을 디디는 소리, 작은 숨결이 바람에 얹혀 오는 소리, 마치 이야기가 열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회장은 손끝으로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하지만 나는 끝내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맑고도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그 목소리는 바람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자리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옷차림은 남루했습니다. 해가 발에 비치 바랜 회색 티셔츠,
군데군데 실밥이 터진 청바지, 밑창이 거의 닳아버린 운동화. 하지만 그 얼굴에는 기묘한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눈빛은 어린 시절의 아들 성준이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누구냐?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녀는 잠시도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호예요. 아빠 이름은 박성준. 그 말에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은 굳어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낡은 가방을 움켜쥔 채 묘비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가방 옆구리에는 오래된 스케치북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스케치북에서 한 장의 종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흙바닥에 내려앉은 종이 위에는 커다란 등대와 작은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돛 위에는 점 2개가 찍혀 있었는데 아이와 엄마를 뜻하는 표시 같았습니다. 회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준이 어릴 적부터 즐겨 그리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종이를 주워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이렇게 그리셨어요. 등대는 우리 집이고 배 위에 2점은 저랑 엄마래요. 회장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그림 속 작은 점들 속에서 아들의 흔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자신이 끝내 외면해왔던 핏줄, 아들이 남기고 간 진짜 유산이라는 사실을. 소년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회장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눈동자는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날의 성준이. 회장은 고개를 돌려 묘비를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억은 먼 과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북 영덕 바닷가.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마을. 낡은 초가집 지붕은 비가 내릴 때마다 빗물이 새어들었고 어린 박인철은 그 빗방울을 양동이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한 장 구하지 못해 방 안은 숨결조차 하얗게 얼어붙었고 온 가족은 한 이불에 몸을 웅크린 채 서로의 체온으로 하룻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인철아, 오늘은 물에 밥 말아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미안함마저 병이 깊어갈수록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20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짧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철아,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란다. 너만큼은 반드시 이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한마디는 불꽃처럼 그의 가슴을 태웠습니다. 가난이 곧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가진 것은 낡은 트럭 한 대. 레미콘을 싣고 새벽 4시에 공사장을 돌며 자정이 넘어 쓰러지듯 눈을 붙였습니다. 손등은 굳은 살로 갈라졌고 눈꺼풀은 늘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 결사적인 삶은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10대가 되고 10대가 100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운송업체는 중견건설사로 그리고 마침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라 불렀습니다. 신문 일면에 그의 인터뷰가 실렸고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밤마다 호텔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건배 소리와 박수갈채는 그가 세상을 정복했다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 뒤에는 늘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첫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가 병으로 짧은 생을 마쳤을 때 아내는 혼자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와줘요. 혼자 너무 무서워요.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지만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계약을 놓치면 회사가 무너져 참아야 해. 결국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빛 속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보, 내일 수술이에요. 이번만은 꼭 곁에 있어 주세요. 간절한 부탁이었지만 그는 또다시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대기업 합병 계약이 있어.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가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어. 이번만 이해해줘. 아내는 홀로 수술대에 올랐고 결국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그는 냉정했습니다. 조문객들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애써 눈물을 감췄습니다. 회장님, 큰일 치르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토목공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사람들은 그의 철저한 모습을 칭송했지만 그 칭송은 곧 가족을 잃는 대가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인 아들 성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자 후계자다. 회사만 바라봐라. 아들이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돈 안 되는 짓은 집어치워라. 우리 가문에 금집을 내지 마라. 그 말에 성준의 눈빛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다른 길에서 사랑을 찾았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여인, 평범한 간호사였지만 따뜻한 웃음으로 성준을 감싸 주었습니다. 둘은 가정을 꾸렸고 아이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아버지의 분노만 불러왔습니다. 내 체면의 간호사 출신이 며느리라니!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아이 따위가 내 손자가 될 수 없어. 성준은 고개를 떨군 채 겉으로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로 뒤로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 이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준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회장은 또다시 회의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싸늘한 아들의 얼굴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그를 성공한 인물이라 불렀지만 그 성공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대가였습니다. 뮤비 앞에 선 지금 회장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은 쌓였지만 남은 건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소년의 맑은 눈빛이 그의 죄책감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묘역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멈춘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앞의 소년 민우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성준과 똑같은 눈빛, 똑같은 고든 인매, 숨소리조차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준이 어릴 적 돌아와 눈앞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민우야, 갑자기 멀리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결, 돌계단을 뛰어오르는 급한 발자국 곧 이어 검게 그을린 얼굴에 손등 가득 굳은 살이 박힌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년을 와락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했잖니. 그 여인은 성준이 사랑했던 여인, 민우의 어머니 윤정이었습니다. 간호사 일을 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온 세월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씨는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천천히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지난 10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원망과 분노가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여기 오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준 씨가 살아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토록 외면하더니 아들이 죽고 나서야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묘비 앞에 서 계신 겁니까?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성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아버지, 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기운을 몰고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묘역을 파고들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여인이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정한 자태. 하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성준의 법적 아내 서미영이었습니다. 성준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몇 해 전 재계 거물의 딸 서미영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고 차가웠습니다. 성준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마음이 아닌 계약이 만든 아내였습니다. 서미영은 세련되고 당당했지만 사랑을 나눌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와 권력의 균형을 지키는 법적 아내였죠. 성준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윤정이, 그리고 아이 민우. 하지만 세상의 시선 앞에서 그 사랑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윤정이와 민우는 정식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서미영은 여전히 성준의 합법적 아내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냉혹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미영은 윤정이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여긴 왜 계신 거죠? 법적으로 성준 씨의 가족은 저 하나뿐 아닌가요? 묘역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민우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성준 씨를 그리워해서 온 겁니다. 그와 함께한 추억이 여기에 묻혀 있으니까요. 그리워하다니요? 서미영은 코웃음을 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법적으로 성준 씨의 아내도 아니고 아이 역시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잖아요. 말 그대로 남입니다. 그 순간 민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흙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이라니 저희가 남이에요. 윤정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절대 아니야. 넌 아빠의 아들이고 내 전부야. 그러나 서미영은 눈썹조차 꿈쩍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호적에도 없는 아이를 손자라고 부르실 겁니까? 그건 곧 회장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 말에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빛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성준의 순수함, 꺼지지 않는 불빛 같은 투명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자다. 그런데 나는 지금껏 묘비 앞 세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교차했습니다. 한쪽에는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이 새겨진 윤정이, 다른 쪽에는 법적 권리를 내세운 서미영,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10살 소년 민우. 숨 막히는 침묵이 묘역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은 다시 불어와 국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서 시작될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묘비 앞에서 치열하게 맞섰던 긴장감은 회장의 가슴을 꿰뚫은 채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윤정이의 눈빛은 불처럼 뜨겁게 타올랐고 서미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떨리던 민우의 목소리는 회장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저희가 남이에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넓디 넓은 책상 위엔 금빛 상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계 유수 언론에 실린 그의 인터뷰 기사, 각종 건설, 대상 트로피, 화려한 사진들. 그러나 오늘따라 그 모든 것이 유리 조각처럼 차갑게 빛나며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펜을 굴리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 종이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창밖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조용히 아들이 생전에 머물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먼지가 소복이 쌓인 공기가 후하고 흩날렸습니다. 네 해가 지났건만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멈춘 채 놓여있는 낡은 탁상 시계, 옷장 속엔 정갈이 걸린 아들의 양복, 서랍 위엔 아직도 펼쳐진 채 놓인 펜과 미완성 악보 한 장. 회장은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서랍을 열었을 때 낡고해진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손에 잡혔습니다. 거표지는 세월의 발에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성준이 마지막까지 꼭 쥐고 있었던 무언가 같았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장,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 5월 5일, 민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글귀는 더욱 가슴을 찔렀습니다. 2016년, 민우가 첫걸음을 뗐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고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다. 2018년 크리스마스. 아버지는 또 회사 일 때문에 집에 오지 않으셨다. 민우는 산타에게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이 무너졌다. 글귀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에 맺힌 눈물 자국이 다이어리 위로 스며들며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날짜는 사고가 나기 단 일주일 전. 요즘 너무 피곤하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희와 민우가 걱정이다.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드린다. 언젠가 민우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내 전부다. 정희도 혼자서는 너무 힘들 거다.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 가족을 받아주세요. 늦었지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회장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 사랑을 외면했구나.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굵은 눈물이 다이어리 위로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방 안은 오래된 시계의 초침조차 멈춘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을 꼭 지켜주세요. 그 순간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사랑은 끝까지 자신을 향해 있었음을, 그리고 남겨진 마지막 부탁, 민우를 지켜달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이어리 한 권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결정적인 씨앗이 될 것임을 그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대형 호텔의 연회장, 전장의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수정 조각이 불빛을 반사하며 눈부신 파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원탁 위에는 은빛 포크와 크리스털 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곳곳에는 향기로운 꽃 장식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언론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355 모여 웃음을 나누는 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 그리고 연단 앞 스크린에 번쩍이는 창립 40주년 기념식이라는 자막. 오늘은 분명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상 뒤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박인철 회장의 마음은 그 어떤 박수 소리도 닿지 못하는 깊은 바닷속 같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념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겁니까? 신사업 발표, 아니면 해외 진출 계획,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장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며칠 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그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글씨가 살아있는 듯 체온이 남아 여전히 그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 박인철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우렁찬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무대를 향했습니다. 회장은 단상 위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회장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묵직한 다이어리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한마디를 기다리는 수백 개의 숨결이 팽팽한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려 합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신사업인가? 해외 진출 얘기겠지. 기대와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 아들 성준은 생전에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민우 제 손자입니다. 순간 연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멈췄고 웃음소리가 끊겼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만이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뒷좌석 구석에서 윤정이와 민우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민우의 작은 손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윤정이의 눈가에는 믿을 수 없는 듯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회장은 그들을 손짓으로 앞으로 불렀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에 연 회장 안의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입니다. 그리고 저 여인은 아들이 평생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오늘부로 나는 그들을 내 가족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순간 앞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서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성준 씨의 법적 아내는 저입니다.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 손에 있습니다. 저 아이와 저 여인은 법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 회장이 요동쳤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사생활하는 건가? 회장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회사에 타격이 크겠어. 속삭임과 수군거림이 회장실의 천장을 울릴 만큼 커졌습니다. 윤정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남이에요? 그 순간 회장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다이어리 속 마지막 글귀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우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내 전부입니다. 회장은 마이크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내 손자입니다. 법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 남긴 사랑과 피의 진실입니다. 순간 연 회장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뒤섞였고 기자들의 플래시는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윤정이는 눈물이 터져 나와 고개를 숙였고 민우는 두 손으로 눈을 비비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 속에서 회장은 비로소 무너졌던 시간의 틈이 메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립 기념식에서의 충격적인 선언은 곧바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숨겨진 손자 존재 공식 인정. 두 여인의 충돌, 재벌가, 상속권 다툼으로 비화. 신문 일면과 포털 사이트 기사에는 박인철 회장이라는 이름이 하루 종일 떠올라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숱한 추측과 논쟁이 오갔고 TV 뉴스 속 법률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법적 쟁점을 짚어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실을 가리기 위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1호 대법정. 넓은 법정 안은 이미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 세례와 사람들의 술렁임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촬영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법정 중앙에는 두 진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단정한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서미영. 그 옆에는 노련한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냉철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초라한 차림의 윤정이와 작은 어깨를 움츠린 민우, 그리고 그들 곁에 무겁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인철 회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흔들림 없던 대기업의 수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리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숨을 삼키듯 고요해졌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서미영 측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상속인고 박성준 씨의 법적 배우자는 제1애인 서미영입니다. 혼인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은 전적으로 서미영 씨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록하는 기자들의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는 말이 어린 소년의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준의 다이어리에서 발견한 마지막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성준이가 남긴 유언장입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회장의 손에 들린 봉투로 쏠렸습니다. 재판장이 봉투를 받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 모든 재산과 권리는 윤정희와 제 아들 민우에게 상속합니다. 그들은 내가 평생 사랑한 가족입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우를 지켜 주십시오. 법정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윤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리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글씨 맞죠? 아빠가 쓴 거죠? 윤정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야. 네, 아빠가 직접 쓴 거야. 박인철 회장은 굵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준아, 내가 끝까지 나에게 부탁했구나. 그러나 서미영 측 변호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문서는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설사 진짜라 해도 법적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상속은 유류분을 침해합니다. 다시 법정은 웅성거렸습니다. 찬반의 시선이 번갈아 쏟아졌습니다.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중년 남자, 성준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무슨 증언입니까? 김철수는 두 손을 맞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성준이가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직접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강압도 없었고 오직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기 전날 저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했습니다. 성준이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아내인 서미영 씨가 억지로 운전을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정희와 민우를 부탁한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서미영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의 조작이에요. 서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성준 씨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다 꾸며낸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균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친필임이 확인되었고
공증,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까지 일치합니다. 박인철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는 부정하지 마라, 성준이가. 남긴 진실은 바로 저 문장에 다 담겨 있다. 민우는 내 손자다. 그리고 정희는 아들이 마지막까지 사랑한 여인이다. 윤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우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윤정이는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내 아빠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거야. 법정 안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는 뜨거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재벌가의 차가운 싸움 같았던 이 재판은 그 순간만큼은 한 가족의 눈물 어린 진실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망치 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유 원장은 고인의 친필임이 인정되며 상속의 권리는 유 원장에 명시된 대로 집행합니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미영은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끝은 허공을 움켜쥔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지켜온 권리와 체면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반면 윤정이는 눈물을 쏟으며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우는 아빠의 글씨를 다시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버려지지 않는 거죠? 윤정이는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박인철 회장은 두 사람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더뎠습니다. 하지만 그 더딘 걸음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건네지 못했던 용기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 민우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이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회장은 두 사람 앞에 멈춰 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을 떨며 내리며 마침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용서해다오. 성준이가 살아있을 때는 끝내 외면했고 너희가 가장 힘들 때는 손 한 번 내밀지 않았다. 이제라도 아들의 부탁을 지키고 싶다. 민우야, 넌 내 손자다. 앞으로 세상 어디서든 당당히 박인철의 손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윤정이는 숨이 막힌 듯 입술을 움찔하다가 결국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 손자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야, 넌 내 손자다. 이제 호적에도 올릴 거다. 세상 누구 앞에서도 이 아이는 내 손자다라고 당당히 말할 거다. 민우의 눈망울이 순간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희망이 섞인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직접 변호사를 불러 호적 정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이름이 마침내 가족관계 증명서에 새겨졌을 때 윤정이는 서류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우야,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아이가 아니야.
내 자리는 분명히 존재해. 너희 아빠가, 아니 할아버지가 지켜줬어. 민우는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에요. 박인철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굵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약속을 지켰다. 늦었지만, 성준아, 내가 원하던 대로 됐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단순히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민우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새 학교를 알아봤다. 내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다. 민우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하렴. 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이제부터는 회사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내 힘을 쓰겠다. 민우의 얼굴에 해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박인철 회장님이세요. 그 순간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의 대저택, 언제나 차갑고 웅장하던 그 집은 오늘따라 묘하게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번지는 햇살, 창문 틈새로 스며든 봄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국물이 보글거리는 끓는 소리. 그 주방 한가운데 흰 앞치마를 두른 박인철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오늘은 국자를 들고 커다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붉게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냄비에서 진한 향이 퍼져나오며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방 문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직접 요리를 하신 거예요? 회장은 어색한 듯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이르니 넘어도 배울 수 있더군. 너희가 좋아할 만한 걸 해보고 싶었다. 말끝은 낮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소박한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거대한 저택에서 처음 보는 소박한 한상 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풍경은 더없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민우가 젓가락을 들자마자 눈이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거랑 다르지만 정말 맛있어요. 그 소리에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굳은 표정 속에서 오랜만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우리 민우가 맛있다니 그걸로 됐다. 윤정이 역시 젓가락을 들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손맛 참 따뜻하네요. 성준 씨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날을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회장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식탁 위에서 다시 불려지는 그 순간 그는 묵직한 감정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는 어느새 웃음소리가 가득 번졌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민우의 웃음소리가 집안 구석구석 울려 퍼졌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서로를 향한 대화와 웃음이 오래된 집안의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이 집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하나둘 메우는 듯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민우는 작은 가방을 열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일 일기를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요리를 해주셨다.
김치찌개 맛은 세상에서 제일이었다. 엄마와 할아버지. 우리 셋이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다. 아빠가 하늘에서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거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행복하다. 민우는 글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과 윤정이는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서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셋은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돈도 명예도 필요 없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남아있던 김치찌개의 따스한 향은 밤이 깊어가도록 집안을 은은히 감쌌습니다. 박인철 회장은 오랜만에 포만감과 함께 묘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거래와 성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이 작은 식탁 위의 웃음과 눈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잠들고 난 뒤 회장은 홀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아들의 낡은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마지막 글귀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민우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내 전부입니다. 눈가에 또다시 뜨거운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성준아, 이제야 내 부탁을 지키게 됐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 남은 생은 너의 가족을 지키는 데 쓰겠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지만 마치 영정사진 속 아들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해 주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기자회견에서 회장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돈보다 먼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을 가족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성공만 쫓아온 대기업 회장이 마침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세상에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이와 민우는 회장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하나네요. 회장은 아이를 꼭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우야. 돈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민우의 일기 한 줄이 자막처럼 흘러갑니다. 돈보다 먼저 사람, 그리고 사람보다 먼저 사랑.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외면당했던 가족의 사랑은 결국 진실 속에서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랑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의 마음에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비추는 등대, 마음등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